자, 오늘 목차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영주권의 종류나 진행 절차를 잠깐 살펴보고요. 영주권이 필요할지,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무엇일지, 그리고 영주권 수속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과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좋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실지를 좀 볼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취업할 때 준비사항,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일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뭐 수없이 많은 영주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또 취업 성공 실패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거나 정규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방법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가장 효율적인 영주권 취득 및 미국 정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기본적인 아주 정보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많이 봤다고 하시고 뭐 여기저기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종합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필기하실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잠깐 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권은 뭐 우리가 그린카드죠.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영주권인데 뭐 간단하게는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어떤 그런 가족 이민이나 그런 결혼 이민이 있을 텐데 그거는 오늘 내용에서는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EB1, 2, 3, 4, 5 해서 EB1은 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김연아처럼 무슨 뭐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스타라거나 뭐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혹시 그거와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셔도 될 거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영주권은 이제 EB2서부터인데 EB2의 NIW나 뭐 고학력 소유자나 또 EB3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나 또 숙련직 취업 영주권이나 또 비숙련직 언스킬드 취업 영주권 이런 것들이 이제 EB3에 들어가고 EB4는 이제 종교 비자니까 조금 관련 없고 EB5가 이제 투자 이민 소위 말해서 이제 EB5에서 80만 불 투자 이민 요즘에 그래서 한 실제로 우리와 좀 연관이 있는 이민 영주권 취득의 방법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파란 글씨로 파란 이렇게 볼드로 되어 있는 EB2, EB3, EB5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NIW는 아시다시피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모든 영주권 취득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좋은 영주권 취득 방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 다시 말하면 LC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되기 때문에 스폰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스폰서가 되는 거여서 기간도 짧고 뭐 비용도 뭐 거의 들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미국의 국익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특별한 뭐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뭐 세계적인 잡지에 많이 냈다든지 뭐 어떤 그러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어떤 특별한 인재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용회사나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롭다. 그래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뭐 학교를 나와서 뭐 저처럼 뭐 로스쿨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됐다거나 의사가 됐다거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통한 이제 영주권이 EB2, EB3 같은 이제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죠.
대부분은 뭐 2순위, 3순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2순위는 이제 석사, 미국에서 석사 이상을 갖고 있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자들이 이제 2순위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고 3순위는 이제 학사학위 이상자들이 취업 영주권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학사학위자들이 영주권 이제 EB3로 진행하려면 거의 한 8년, 9년 걸렸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자들은 그때도 한 3년 이내로 영주권이 나와서 오히려 그때는 학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석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EB3의 2순위나 3순위나 전부 다 똑같이 한 2년에서 3년이면 지금 영주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간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이거는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기 때문에 내 학력과 경력이 스폰서하는 회사의 직무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제약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를 영주권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 그 회사에서 어플라이하는 그 포지션 자체가 내 학력과 경력에 매칭이 돼야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통과가 되는. 그래서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맞춰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진행 기간이 뭐 보통은 요즘 뭐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뭐 5년도 걸렸고 또 코로나 시대에는 뭐 이게 펜딩 돼가지고 아예 진행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소위 우리에서 문호가 열렸다 뭐 날짜가 닫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2년 3년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언스킬드라고 하는 것은 비숙련직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학위도 필요 없고 뭐 경력도 필요 없고 뭐 전문성도 필요 없고 소위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런 허드렛 일 이런 단순 노무직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일을 대체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영주권 취득 방법인데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지 뭐 대형 마트라든지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또 정부에서 무상보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허드렛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비숙련 영주권으로 스폰서를 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서 우리 식당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스킬드고 이주공사들에서 많이 진행 뭐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케이스들이죠. 이게 이제 한동안은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에서 이게 전부 다 디나이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 예,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서 2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승인까지 났는데 영사 인터뷰에서 전부 다 거절이 나가지고 한때 이게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도 소위 말하는 식당이나 닭공장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금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비숙련 같은 경우는 가서 의무적으로 몇 년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굉장히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으로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라는 또 쉽지가 않고 평생 직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언스킬드로 내가 뭐 1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다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EB5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이민이죠.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어떤 리지널 센터나 뭐 호텔을 짓는다거나 뭐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해서 어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다가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영주권을 주는 어떤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3, 4년 전에는 50만 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80만 불로 금액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이름으로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아빠 이름이나 엄마 이름으로 이제 80만 불 투자이민 들어가는 경우에 자녀들이 미성년자 만 21살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들과 와이프나 뭐 배우자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자녀들이 만 21살이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영주권을 받아도 배우자만 영주권자가 되고 이제 자녀들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제 자녀들한테 영주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라면 이제 자녀들의 나이가 중요한 또 이슈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절차인데 뭐 절차는 뭐 이건 변호사한테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별로 뭐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스폰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스폰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뉘앙스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영주권 스폰서 기업이라는 말을 흔히 쓰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담당할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사는 나를 영주권을 왜 해줘요? 영주권을 진행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 우리 회사에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짧으면 2년, 길면 뭐 4년, 5년까지 서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그 기업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기업만이 아니라 직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학력과 경력에 맞춰서 직무를 하고, 이제 EB3, EB2나 EB3 같은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그다음에 언스킬드 같은 경우에는 학력 경력은 필요 없고, 예. 물론 이제 이력서에 넣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한국 분들은 학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 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허드렛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학력을 막 낮춰가지고 이력서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EB3 언스킬드는 학력에 경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스폰서 기업이 결정이 되어지고 직무가 결정이 되어지면 적정 임금, PWD는 이게 임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런 직무가 필요한데, 직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죠. 사실 거기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해가지고, 적정한 우리는 인물을 못 찾았다 해서 나는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는 우리 회사의 종업원으로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국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에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뭐 돈도 충분히 줄 여력이 된다라는 걸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지원자 서류도 다 들어가서 승인이 나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미국 영사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시는, 보통 지금 한 2년에서 뭐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 반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요즘에 보면 한 2년 반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는 거의 이거를 다 막아놓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연방정부 프로세스가 스탑이 돼가지고 5년, 6년까지도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EB5는 투자 이민인데, 뭐 이거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민 사기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투자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처가 실제로 승인을 받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용 창출이 되고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어야지 이게 영주권 프로세스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어그러져 버리면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반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80만 불이 내 전 재산이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저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예,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임시영주권 받고 이제 출국해서 이게 끝나기 전에 이제 퍼머넌트로 받게 됩니다. 자, 영주권이 왜 필요할까? 이제 이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로,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환 교수로 가서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나는 유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하나는 학비 문제인 거죠. 학비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FAFSA, 그러니까 연방정부 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사립대학 학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학생이 영주권자일 때만 가능해요. 아빠 엄마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고, 아빠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 학생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FAFSA나 프로파일이 가능한데, 그래서 영주권자로서 연방정부나 칼리지 보드가 지원할 학자금 보조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주권자가 돼서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은 그 주 거주민에게 특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하게 됐을 때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아니라 외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내 소위 말하는 도민에게 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UCLA 학비를 보면은 대략 한 6만 3천 불인데 인스테이트가 적용이 되면 3만 불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4년이 되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한 10만 불이 넘잖아요. 10몇만 불 되잖아요. 거의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인스테이트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비의 절감 혜택을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요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의 이슈들이죠. 예, 취업의 이슈들. 일단 우리가 학생 비자로 가게 되면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학생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기 중에는 CPT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2학년이 끝나야 CPT를 보통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CPT는 보통 여름방학에 뭐 한 3개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어떤 경험적으로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뭐 일반 전공이면 1년, 스템 전공이면 3년까지 내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F1 비자로 유학생이 하버드를 가서 뭐 심지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니드 베이스로 돈을 다 받고 학교를 다녔지만 그러나 내가 막상 취업을 할 때는 인턴을 해야 되는데 영주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년 휴학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가서 인턴을 돈 받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생들은 여름방학밖에 못 하는 거죠. 휴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휴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미국을 나가야 돼요. 미국을 나가서 한국으로 가든지 뭐 캐나다로 가든지 그러니까 미국 내 체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일 때는 취업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더라.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은 취업을 하면 무슨 비자를 받게 되면 H1B라는 비자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취업 비자인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취업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일단은 취업 비자 자체 내에서 발급이 되는 전문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직무가. 근데 그 직무가 그 전문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직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전문직인데 이민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보는 직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취업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직무인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업비자 발급은 되는 직무인데 내 전공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안 하고 나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글의 어떤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는데 내 전공은 하버드에서 사이콜러지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했다. 아니면 뭐 필라소피 철학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구글에서 뽑아줬을지라도 이민국에서는 뭐를 봐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학력과 경력만 본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전공을 했느냐? 철학을 했네? 근데 얘 직무가 뭐냐?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네? 그럼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절이 됩니다. 거의 다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전공과 포지션이 매칭되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비자가 추첨이란 말이에요. 매년 3월에 한 번에 들어갑니다. 3월 셋째 주, 둘째 주 때 한 번에 다 들어가고 추첨을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얘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무슨 회사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뺑뺑인데 이게 1년에 8만 5천 명을 뽑는데 보통 요즘 한 20만 개 이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대충 3대1에서 5대1까지 경쟁률이 있으니까 굉장히 추첨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회사에서 유학생들을 잘 뽑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OPT 때 학생을 뽑아서 잘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인재로 가르치면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갖고 최대 6년까지 이거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 가르쳐갖고 취업 비자 스폰서까지 해줬는데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방법이 없어요. 이 학생을 더 이상 우리 회사에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학생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 비자가 로터리를 통해서 이게 거절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OPT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때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귀찮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 학생 말고 그냥 영주권자를 뽑겠다 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소연을 하죠. 엄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된 게 아니라 보니까 영주권자만 뽑더라. 나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백인애는 여기 갔는데 나는 얘보다 공부도 잘했고 훨씬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외국인이어서 취업이 안 됐어 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게 절반 이상은 핑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또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취업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OPT를 뭐 3년짜리까지 받을 수 있는 전공을 했으면 기업에서 많이 뽑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외국인이어서 안 된 것처럼.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인턴 하는 시기도 좀 자유롭고, 영주권이 없으면 인턴 언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름방학 딱 3번밖에 없어요.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3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4학년 끝나면 졸업이잖아요. 근데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CPT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식으로 인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2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은 보통 언캠퍼스 리크루팅 3학년 때 대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학생들하고 인터뷰해서 인터뷰한 다음에 인턴을 뽑아갖고 인턴십을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때 시켜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정규 취업 오퍼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인턴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경력을 좀 쌓아야 되는데 경력을 쌓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조금 자유롭다는 거죠. 뭐 한 학기 휴학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일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유학생들은 CPT 신청을 꼭 해야 되고 CPT 신청이 또 학기 중엔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 뭐 까다롭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인턴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H1 아까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추첨이 되더라도 전문직 인정 직무인지 아닌지를 또 따지고 전문직 인정 직무라고 할지라도 전공하고 경력하고 매칭이 되는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필요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주정부나 시 공무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공무원만 빼고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주권이 왜 필요할까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학비에 대한 이슈, 유학생들을 따지자면 두 번째는 취업이나 인턴십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라도 영주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적합한 미국 영주권은 뭘까? 오늘은 이제 NIW하고 투자이민하고 취업영주권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IW나 투자이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NIW는 돈은 없어도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무슨 뭐 특허를 뭐 한 10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을 여러 개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박사학위가 있는데 뭐 어떤 저명학술지에 뭐 아주 좋은 논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프로세스도 굉장히 빠르고 뭐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PWD 하고 광고 내고 LC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봤던 거에 한 절반 이상이 없어져요. 그냥 바로 이민국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노동국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허가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1년 반에서 2년 걸리는데 이 절차를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 NIW라는 건 좋은데 다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력이 충분해야 되고 다만 요즘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이런 점점 이런 조금 테크놀로지가 있거나 이런 하이 스킬이나 좀 날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5년 전에 비해서 NIW 신청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로펌에서도 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박사학위도 없는 분인데 조금 특이한 분야의 석사만 가지고도 NIW 승인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기업에서 좀 특별한 분야에서 근무를 좀 하셨다거나 내가 박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논문을 몇 개 제출해 보셨다거나 뭐 의사거나 뭐 어떤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은 최근에는 한번 지원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심사를 한번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서부터 이게 뭐라 그럴까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있어서 과거에는 막 1년씩 기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청하고 나서 한두 달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투자 의미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은 없어도 그러니까 돈이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진 않는데 이건 자금을 보는 거죠. 더구나 80만 불 이상이면 이게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몇 년을 묶여 있는 거죠. 한 5년 이상을 뭐 4년에서 5년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이자를 받기도 하고 투자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그게 뭐 크지는 않고 뭐 없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년 있다가 이게
회수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게 원칙이죠. 물론 이주공사나 모든 브로커분들은 100% 투자 회수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행위를 하실 때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것들. 이주 공사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 내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NIW나 EB5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NIW 요즘에 한 1년이면 되고요. 예, 뭐, EB5는 한 2, 3년은 걸리니까, 영주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미국 출국을 하시게 되겠죠. 예,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 경력을 시작을 하시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할 때 이제, 다시 학교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직무를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갖고 인턴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경력들이 인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많이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영주권을 받는 거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언제 받아야 이게, 취업에 가장 연관성이 있고, 시너지가 있겠느냐.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NIW하고 EB5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왜냐면 한국에서 벌써 한 2, 3년을 소유를 해버리니까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또 미국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5년이 그냥 취업 준비하느라고 끝나버리다 보니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오늘은 이제 좀 설명을 그걸 드리려고 하고요. 장단점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국내에서 영주권으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불안하진 않죠. 내가 뭐 언제든지 불법 체류가 될 요지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취업이 가능하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지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펩사나 프로파일 되고 또 뭐 취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이거죠. 뭐 물론 이제 NIW는 까다롭고 EB5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영주권 수속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있는 동안 경력이 계속해서 미국에 관련된 경력으로 디벨롭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시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이렇게 3년, 4년, 코로나 때는 거의 6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자칫하면은 웨이스트 타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취업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경력은 망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더라.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NIW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빨리 진행되면 지금 뭐 급행으로 하면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EB5나 뭐 또는 EB2나 EB3로 하시는 분들이 길게 잘못되면은 뭐 5년, 6년 걸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미국 취업과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미국에서 뭔가 내가 경력을 쌓고 있는 동안에 영주권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한국에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내가 영주권 받고 5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벌 만큼을 내가 미리 여기서 벌어가겠다. 그런 목적이시라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뭐 수입이 좋으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빨리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굳이 영주권을 한국에서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한번 진행하면 이제 학생 비자가 안 나와버리거든요. 비자, 영주권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나는 미국에서 영원히 체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임시 비자들, 학생 비자, 제2 비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학생으로 갈 수가 없이 그냥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뭔가 경력을 쌓다가 그 다음에 영주권을 거기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제2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2비자는 뭐 문화교류비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학위를 안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제2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인턴 비자도 있고요. 스페셜리스트나 리서치 뭐 스칼라 같은 비자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격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제2비자를 가갖고 거기서 예를 들면 1년에서 뭐 5년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도 받고.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J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대부분은 이제 F1이겠죠. 미국에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들어가서 내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면은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CPT를 통해서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OPT를 통해서 또 경력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영주권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영주권이든, 그게 NIW든 또는 뭐 EB5건 EB3건 신청하기 전에 미리 미국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J비자나 F1 비자를 통해서 미리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그러나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먼저 들어가서 아예 학위까지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취업비자 받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B2나 EB3 취업 영주권인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NIW는 알겠어. NIW는 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특허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LC 단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되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알겠고, 또 EB5는 내가 한 10몇 억 그냥 집어넣으면 한국에서 미국에다 투자해놓고서 고용 창출한 다음에 영주권 받아서 갈 수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이외에 EB2나 EB3 같은 취업 영주권은 한국에서 바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NIW도 한국에서 바로 진행되고 EB5도 한국에서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EB2나 EB3 같은 취업 영주권 한국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취업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 영주권이라는 거는 영주권 스폰서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그 기업은 나를 왜 스폰서를 해줘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항상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제가 하는 강의에 저는 100%를 다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상담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이해한다고 전 가정하고 해야지,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EB2나 EB3는 지금 뭐예요? 취업 영주권이에요. 취업 영주권이 뭔지는 아시죠? 취업을 해서 그 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NIW는 이민국에서 보니까 얘는 미국에 도움이 되겠어 해서 그 심사만 해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의미는 뭐예요? 돈이 많네? 투자해갖고 그냥 그 돈만 보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EB2나 EB3는 뭡니까? 취업이니까 얘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회사가. 왜냐면 이 일을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시켜봐서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거고. 왜? 지금부터 한국인을 영주권 스폰서를 해도 언제 얘는 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한 2, 3년 있다 와서 우리 회사 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3년에 영주권 스폰서를 시작을 하면 빨라야 2025년 말이나 2026년에 우리 회사 미국으로 와서 우리 회사에 이제 처음으로 와갖고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실은 기업에서 스폰서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미국에도 지금 사람이 넘쳐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일도 안 해보고, 야, 너는 보니까 앞으로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너 3년 있다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스폰서 다 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폰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브로커가 껴서 뭐 돈을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좀 뭐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H1B는 어때요? H1B도 예를 들면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끝났죠. 올해는 2023년은 끝났어요. 그럼 언제 이거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2024년 3월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 계신 분하고 내가. 그분이 이제 딱 보니까 전공이 경영학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마케팅을 뽑는데 마케팅 경력도 있고 해서 인터뷰를 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시키고 싶어요? 내일서부터 일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못 시킨다는 거죠. 원격으로도 시킬 수가 없어요. 아직 노동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내년 3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어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추첨을 해요. 추첨이 돼야 돼요. 추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추첨이 되면 또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갖고 되면 언제 올 수 있어요? 내년 10월 1일서부터 미국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1일에 일할 사람을 1년 몇 개월 전서부터 인터뷰해갖고 뽑아가지고 기다려. 1년 몇 개월 있다가 이거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EB3나 H1B를 한국에서 바로 진행하는 거는 뭔가 중간에 편법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실제로 EB3나 이런 쪽은 물론 EB3 중에서도 언스킬드는 진짜 고용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진짜 이게 고기 자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숙련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전문직들은 이거는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들이고 이런 것만 지금 영주권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도 안 해본 사람을 인터뷰만 해가지고 바로 스폰서를 H1이나 영주권 스폰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취업을 하고 미국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한국에 있다가 유학을 갔어. 유학을 하면서 인턴도 해. 그리고 취업 인터뷰를 해가지고 취업을 해.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받아.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취업 이민은.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F1 비자로 미국에 나갈 때 뭐를 조심하셔야 될 거냐? 요즘에는 OPT 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OPT가 졸업하고 나서 1년 내가 비자를 받지 않고도 학생 신분이지만 연봉을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건데, 일반적인 전공들은 1년밖에 안 주죠. 그런데 스템 전공들, 그쵸? 뭐 사이언스나 뭐 수학이나 뭐 이런 이공계들은 이걸 오바마가 2년 연장을 해가서 최대 3년까지 취업 비자가 없이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조건 스템 전공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제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 비자 받아야 되는데, 취업 비자 지금 4대 1인데 한 번 뺑뺑이 돌려서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회사에 출근이 안 되니까. 그런데 OPT가 3년이면 어떻게 하면 돼?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템 전공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EB2나 EB3 같은 경우는 보통은 F1으로 가서 재학 중에 CPT 인턴십하고 여름방학 인턴십하고 졸업하고 나서 OPT 때 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취업한 회사에서 보통 H1B 신청을 하고, 떨어지면 내년에, 떨어지면 또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H1을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 H1을 안 넣고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요즘은 빨리 나오니까, 2년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OPT 때 취업을 하고 H1B를 넣었다가 떨어지면 영주권이 하는 경우도 있고, H1 안 넣고 바로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조그만 회계법인들 사람 뽑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CPA들이 너무 부족해서 바로 영주권 진행해주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일만 잘하면. 그래서 요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EB2나 EB3의 방법이다. 그게 뭐랑 다르다? NIW나 EB5 투자이민과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IW나 투자이민은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바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EB2나 EB3는 미국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영주권 받은 다음에 가서 일할 회사인데 한 번도 일도 안 해본 회사만 믿고 내가 2년, 3년 한국에서 기다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왔거든요.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이에요. 근데 별로 안 졸리네요, 생각보다.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배우들도 아픈데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도 노래 부르면 하고, 저도 평생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혼내고 그런 것만 해서 이렇게, 아까는 너무 피곤했거든요. 딱 들어오기 전에 야, 너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든데 그랬는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미국 정규 취업 준비 시 주의사항은, 대학원 선택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명문대일 필요도 없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고, 랭킹이 너무 높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을 잡기 편한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죠. 가능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기업이 있는 도시에 소재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출국 전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까지 경력 관리가 취득하고 나서의
그 경력 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죠. 미리 이력서도 만들어 놓고, 미리 뭐 인턴 같은 것도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면 해놓고, 해서 졸업 전부터 OPT 기업을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다른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니까 한번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점은 이거죠. 우리가 유학 가서 취업해서 영주권 취득하면 돈이 하나도, 이제 영주권 관련 돈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뭐 투자 의미는 80만 불이 들어가고 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NIW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요. 변호사비만 들어오면 되니까 뭐 변호사비 해봐야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EB2나 EB3를 하거나 이러면은 막 브로커 중간에 끼고 막 이조공사 끼고 하면 돈이 막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학해서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 받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대로 내 적성에 맞는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다만 이제 F1 비자 같은 거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영어는 좀 성적이 나와야지 입학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이 좀 있어야 되고 토플 점수나 뭐 IELTS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F1 비자로 가면 좋은 것은 한국에 있으면은 미국 경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F1 비자로 가서 학생 비자가 되면은 어쨌든 발런티어든 뭐 CPT든 OPT든 계속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경력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 비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하는 것보다는 가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취업 비자가 이게 스폰서 기업을 찾기가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찾았다고 할지라도 추첨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럼 불안한 거죠. 취업비자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부터 H1 받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유학 준비하는데 1년,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한 2년 대학원이면 그리고 취업비자 뭐 한 3년 그 다음에 보통 영주권 들어가거든요. 그럼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한 10년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실제로 받아야 내 맘대로 회사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프로페셔널은 마찬가지입니다. H1 트랜스퍼를 받기도 하고 OPT 트랜스퍼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주권을 받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내 맘대로 회사를 옮길 수가 있고 회사도 제약 없이 뽑아준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면 너무 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학생 비자로 가서 인턴하고 취업 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좋으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다가는 나이 50에 지금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본인이 직접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것은 일단은 대학원을 입학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뭐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쪽을 내가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회계 쪽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인더스트리에 맞추어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은 쪽에 있는 지역의 대학이나 대학원 선택하시는 게 잘 좋습니다. 학교 명문대학이나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취업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비 너무 비싸지 않고 또 가능하면은 저녁 수업만 갈 수 있으면 더 좋죠. 왜냐면 내가 오전이나 오후에 내가 발런티어나 또 인턴십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학이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F1 비자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자마자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업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을 뭐 브로커를 찾던 뭐 이주공사든 어쨌든 영주권 매칭해주는 회사들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찾던 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영주권이 졸업을 하고 취업 비자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F1 비자로 나가서 1학년 때 대학원이면 1학년이나 2학년 되기 전에 영주권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내가 어디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EB2나 EB3로 비숙련 매칭되면 닭공장, 한국에서 영주권 해가지고 닭공장 2년 있다 3년 있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만 내 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대학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내 커리어 디벨롭이 가능한 거죠. 내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CP를 하겠다, 회계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미국 경력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는 도중이기 때문에 내가 오전 오후에 또는 뭐 여름방학 때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경력 관리예요. 그런데 영주권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주권이 지금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대학원 졸업할 때쯤 또는 OPT 1년차 쯤에는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H1B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력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미국에서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으로 경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차 경력자로서 영주권자로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F1 비자 가서 인턴하고, 그 다음에 OPT 하고, OPT 때 H1 비자 넣고, 한 번쯤 떨어지고, 두 번째 넣고, 그래서 돼가지고 심사 거쳐서 H1으로 한 3년 차쯤 됐다가, 그때 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하든지, 아니면 한 번 옮겨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영주권 진행하든지, 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해서 또 한 3년 걸리면, 보통 총 한 7, 8년, 8, 9년 걸린단 말이에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물론 그때까지 8, 9년 걸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공부한다고 2년 걸렸고 H1 비자로 또 한 3, 4년 있었고 영주권 받느라 3, 4년 있었고 나는 또 계속 일했으니까 돈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뭐냐면 H1 비자를 갖고 있을 때에 내가 갈 수 있는 회사와 OPT 때 갈 수 있는 회사와 영주권자일 때 갈 수 있는 회사가 완전히 달라요. 많은 미국의 큰 기업들은 영주권자만 뽑는 회사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3년차 경력인데 내가 H1B 신문하고 OPT 신문하고 영주권 신문하고 완전히 가는 기업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해요? 브로커를 끼든 이주공사를 끼든 한국에서 진행을 해버리면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경력은 이제 아까도 제가 예외적인 상황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버는 게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 좋아. 그런 분들은 미국에 빨리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최대한 시간을 더 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 다음에 내가 10년 동안 일 안 해도 될 만큼을 내가 한국에서 벌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미국에 빨리 가실 필요가 없는데 안 그런 분이시라면 한국에 있는 동안 경력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 경력을. 그러면 미국에 빨리 들어가서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또는 J1 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분의 경력을 만들어 가면서 영주권을 나중에 신청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신청하라는 거죠. 학생일 때, 1학년일 때. 이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직접 가서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영주권 그 회사랑. 그쵸? 그리고 가끔 이제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인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턴을 해봤는데 인턴은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한 2달 일했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은 바로 지금 영주권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졸업할 때까지 명문대 가면 인턴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공부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름방학 때밖에 못하는데 여름방학 때 그 몇 개월 일해가지고 또 이거 바로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명문대가 아닌 대학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는 밤에만 수업 가면 되니까 오전 오후에 이렇게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이. 그러면 굳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냐? 너 학사학위를 보니까 경영학과 나왔네? 그러면 그냥 경영학과 이 학사학과 가지고 영주권 진행하자.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력은 경력대로 쌓으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학사 학위가 뭔지도 중요하죠. 학사 학위 전공이랑 내가 나중에 취업할 전공이랑 매칭이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학사 학위 전공이 심리학이나 철학이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취업을 경영학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꼭 EB2나 EB3 스킬드나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언스킬드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스킬드로 하면 이걸 학력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진행하면 언스킬드로 하면 여기서 3년 기다렸다가 영사 인터뷰 해야 되는데 영사 인터뷰 거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한국 영사 인터뷰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신문 변경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담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가능하면은 파이널 인터뷰를 미국 가서 하기를 원하죠. 그게 훨씬 성공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권이 진행이 되고 어느 시점에 LCD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제2비자고 F1 비자가 안 나와 버려요. 그럼 미국을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맞춰갖고 먼저 가고 이게 시기를 바꾸는 거죠. 영주권 신청하고 나중에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미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예. 뭐, 왜냐면 이 영주권 진행하는 회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회사의 직무와 내 전공이나 경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들이 있고 또 어쨌든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입학을 하려면 영어는 또 웬만큼 해야 되잖아요. 토플 점수를 아무리 이게 낮은 대학이라고 해도 토플 점수 없이 받아주는 회사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나 또 무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F1 비자가 안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성공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영주권 취득을 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NIW 제일 좋습니다. NIW 좋고 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EB5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를 내가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젊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F1 가서 CPT, OPT, H1B 영주권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예, 훨씬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내가 스스로 영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영주권인데 네 가지 아까 똑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만 21살이 미만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빠나 엄마가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죠. 그러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만 21살 미만일 경우에 아까 우리가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예. NIW 있고 또 EB5 있고 EB2, EB3, EB3 중에서는 프로페셔널 있고 언스킬도 있고 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자, 자녀가 만 21살 미만인데 애가 요번에 대학을 갈랑말랑해요. 그러니까 한 18살, 9살쯤 됐어. 예. 그러면 NIW 신청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빠도 영주권, 얘도 영주권, 대학 들어갈 때 영주권자로 미국, 일단 영주권을 받은 미국을 일단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NIW가 가장 좋습니다. 비용도 안 들어가. 비용도 뭐 많이 안 들어가. 되기만 한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F1으로 가서 EB2나 EB3로 영주권을 받는 거는 누가 가야 돼요? 아빠든 엄마든 둘 중에 한 명이 가야 되잖아요.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입학을 하고 학교 입학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처를 구해서 취업을 하고 H1B를 받아갖고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지금 막 대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나 이러면 괜찮죠. 아직 뭐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2, 3년밖에 안 됐다. 뭐 이제 말할 때쯤 가는 게 낫죠. 그래도 한 초등학교는 가야지. 왜냐면 너무 애기들이 어릴 때 가면 어차피 영어는 되지도 않는데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유치원 정도는 보낼 정도는 돼야. 그러면 그때 가면은 아빠가 공부하고 한 2년 있다가 취업비자 받고 한 3년 있다가 또 영주권 받으면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또는 엄마가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F1을 통해서 EB2나 EB3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닭공장을 가는 거죠. 또는 식당을 가는 거죠. 언스킬드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엄마나 아빠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찮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체로 이런 언스킬드가 대도시에 잘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도시는 사람 구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또 지방은 이 사람 구하기가 실제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숙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민자들을 데려다가 우리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쪽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뭐 하는 것도 좀 이슈지만 나중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로는. 다시 다 대도시로 와야 돼요.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내가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닭공장 가서 1년, 뭐 식당 가서 1년 일을 하고 보통 의무 복무 기간이 1년 정도를 보통 계약서에 두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미국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학생이 쭉 공부할 대도시로 가서 또 내가 나중에 비숙련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그
집에서 살면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EB3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예요? 아빠 엄마가 영주권을 취득을 해도 아이들은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살이 넘어가면 얘는 성인이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자녀의 이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봤던 4가지 중에 2가지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는 NIW는 제외가 되겠죠. 애가 지금 막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가는데 얘가 특허를 막 10개를 갖고 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NIW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2번째, 전문직 취업 이민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직 취업 이민은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EB2나 EB3의 프로페셔널은 만 21살이 넘은 자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영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2가지만 남죠? EB5, 80만 불 투자 이민하고 아까 언스킬드 닭공장하고 이 2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 21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진행하는 영주권으로 아이들까지 곁다리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만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2가지만 가능하다. 그걸 또 아이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80만 불 투자이민이에요. 과거에는 만약에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딱 받으면은 자녀가 전부 다 영주권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자녀가 둘째까지 만 21살이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따로, 둘째 따로, 셋째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3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예.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아이의 이름으로 80만 불 투자 이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80만 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프트.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붙어요? 증여세가 붙잖아요. 증여세를 내고 아이한테 80만 불을 증여를 하고 아이의 이름으로 미국으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증여세도. 그러나 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로 환수한 금액을 미국에다가 뭐 집을 사놓거나 뭐를 사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이 이름으로 80만 불 투자 이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있더라. 예. 그리고 자금 출처나 뭐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또 이슈는 뭐냐. 아이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 이민을 했어요.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애는 벌써 지금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잖아요. 21살이면. 22살 뭐 이렇게 21살이면.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 이민 진행하면 기본으로 2년에서 3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졸업할 때까지 지금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늦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여를 해갖고 80만 원 투자 이민도. 그러니까는 쉽지는 않더라. 또 영주권을 받았다고 취업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도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자라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왜? 이력서에 레주메가 미국은 한 장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유학생인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와가지고 딱 이력서를 보고 얘 이력이 괜찮고 뭐 성적도 괜찮고 뭐 활동도 많이 했고 인턴도 했고 하면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파이널 인터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스폰서 필요하냐?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회사들은 안 뽑고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뽑고 영주권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언제 이 영주권이 필요해요? 파이널에 가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유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예 인터뷰를 못 잡아요.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 나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 외국인이어서 취업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50점은 맞지만 50점은 안 맞다 그랬잖아요. 유학생이라고 해도 준비를 잘 해놓고 이력서를 봤는데 괜찮으면 얘는 취업이 됩니다. 근데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얘가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놨으면은 인터뷰 자체가 안 잡혀요. 그러면 영주권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인터뷰가 돼야지. 그리고 인터뷰가 1차가 통과가 되고 2차가 통과가 돼야 아 영주권자고는 너는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채용할게 라고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영주권자는 아무리 이렇게 막 80만 불 해가지고 영주권 받아주고 했지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다 해서 취업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엔트리 레벨이야말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 딱 한 장 보고, 왜냐면 미국은 사진도 안 붙이잖아요. 성별도 안 붙입니다. 종교도 못 물어봐요. 딱 한 장짜리 이력서만 보고 그냥 결정을 한다면 인터뷰 할지 말지. 인터뷰가 돼야 일단 그 다음에 이게 취업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이력서에는 영주권자지 시민권자지 안 나와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널리 우리가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유를 우리는 스폰서를 안 해라고 되는 기업보다는 요번 기회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많아요. 왜냐면 이게 자칫해서 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별이어가지고. 어찌됐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는 필요하다? 취업 준비는 유학생일 때랑 똑같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만 21세 이상일 경우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닭공장만 남은 거예요. EB3만. 예. 그래서 왜냐면은 재학생일 때, 대학교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아직 학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EB3 프로페셔널은 안 되잖아요. 스킬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스킬드만 되는 거예요. 언스킬드만. 학위가 없으니까 아직. 근데 나는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 비자 받아야 되고 OPT 3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싫으니까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B3 비숙련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반적으로 비숙련은 왜 뽑는다고요?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뽑는 거예요. 진짜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닭공장에서 닭 감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지금 엄청 크게 하는데 맨날 종업원이 나가고 뭐 스페니쉬 뽑아놓으면 안 나오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성실하거든요. 성실하고 일 잘하고. 더구나 대학생이면 너무 좋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라도 유학생을 1년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숙련으로 유학생이 영주권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무 내용이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 스폰서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 영주권 받으면 우리 식당에 와서 1년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영주권을 받고 꼭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민법에. 예. 그러나 이거는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일한다는 조건으로 나는 스폰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1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요 미사계약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예, 영주권은 이건 이민국에서 심사해갖고 준 거기 때문에 설사 내가 1년 일하겠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 계약을 할 때 1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안 하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비숙련은 진짜 사람이 없어갖고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비숙련 기업의 경우에 영주권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를 전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숙련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진행 시에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가 뭐 규모가 작은데 큰 것처럼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영주권 사기, 뭐 비숙련 사기 같은 거 이렇게 아마 키워드로 찾아보시면은 뭐 이민 관련해 갖고 사기 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감옥 들어가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라 그래서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을 하지도 않을 사람은 미국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그게 또 불법은 아닌데 이게 불안하니까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혹시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게 가짜 서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민국에서 뭘 하냐면은 조사를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 얘가 일했는지 안 했는지. 너 얘 아냐? 일을 했냐? 이렇게까지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크레임이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 서류 조작한 게 탄로가 나면 그 연방법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그 회사도 문제, 변호사도 문제, 학생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류에 조작이 있거나 어떤 뭐 가짜 서류를 만든다거나 학력을 조작한다거나 오히려 학력을 낮추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서류 위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불법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슈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근무 조건이 어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녀 영주권 취득인 미국 취업은 비슷합니다. EB3를 하되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가자마자 혹은 2학년이나 3학년 되기 전에 영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숙련 영주권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숙련 포지션이 이 학생의 나중에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직무여야 돼요. 식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서빙이 도움이 될까요? 서빙이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는 가정 살림을 하는데 혹시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 학생은 예를 들면은 뭐 CP를 하고 싶어요. 뭐 내가 그러면 식당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자르고 뭐 야채를 날르고 이게 CPA 커리어에 거의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포지션 같은 게 있을까요? 식당이 여러 개면은 식당에 어떤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그런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도. 식당에서도 이렇게 회계 장부를 만지고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비숙련이라고 할지라도 식당에서 일할지라도 직무가 내 전공이랑 향후 커리어랑 연관성이 있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어차피 비숙련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설사 처음에는 서빙으로 들어갔지만 사장님 저는 원래 회계 전공인데 그리고 난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회계 장부 내가 다 만질게요 했는데 학생을 시켜봤더니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너 서빙하지 말고 이거 해. 이게 영주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민법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그 포지션에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회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학생이 처음서부터 회계 법인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 비숙련 영주권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회계법인의 비숙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회계법인의 비숙련으로. 회계사 사무실도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허드렛 일을 하되 내가 나중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비숙련으로 가면 일성 몇 조가 되는 거죠.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1년 일한 게 뭐가 됩니까? 내 경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나는 몇 년의 경력이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로서 회사랑 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유학생처럼 뭐 OPT하고 뭐 CPT하고 인턴하고 OPT에서 OPT 때 H1 넣고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해서 H1 막 받고 거기서 또 영주권 받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뭔가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영주권 스폰서가 내 전공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영주권 스폰서가 있다면 비숙련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는 실제로 매칭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비숙련인데 내 전공과 딱 매칭이 될 만한 비숙련 포지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다. 대부분 뭐 너무 어려운 뭐 공대나 이런 건 어렵겠죠. 공대나 뭐 이과 뭐 이런 거 실험실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포지션 뭐 마케팅이나 뭐 IT나 뭐 어카운팅이나 뭐 이런 분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웬만한 회사에서 다 필요한 분야란 말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나. 웬만한 회사에서 요즘 컴퓨터 딜을 안 하는 얼마나 회사 디자인 포지션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식당에서도 하다못해 무슨 브로셔도 만들고 광고 전단지도 만들고 하려면은 디자이너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좀 커. 식당이 여러 개야. 그래서 그 회사 로고도 만들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회사에 오는 클라이언트 그 식당의 클라이언트를 조사해 갖고 거기서 데이터를 돌려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식당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친구가 식당으로 갔지만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거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돈 얼마 주고 영주권 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얼마짜리 영주권 뭐 사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롱텀 커리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졸업하고도 뭐 할 거니 이거 할 거니 그러면 영주권이 지금 필요하니 또 언제 영주권이 들어갈지. 참고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제대하고 나서 만 24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독립인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펩사나 프로파일 할 때 부모 재산이나 소득을 안 보고 내 재산과 내 소득만 봐요. 그래서 거의 돈 안 내고 학교 다닐 수가 있고요. CC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CC를 졸업하고 나서 1년 OPT 쓸 수가 있거든요. 2년 하고 1년 OPT니까 3년 동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C 가는 친구들이 CC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들어가면 OPT 때 영주권이 거의 100% 나옵니다. 그러면은 OPT 때 OPT 하는 도중에 영주권이 나오면은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영주권자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편입을 해가지고 내가 1년에서 2년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로 3학년 편입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리크루팅, 언캠퍼스 리크루팅 들어가서 굉장히 왜냐면 미국 애들도 1년, 2년 경력 있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CC 들어간 애가 영주권을 빨리 받아서 OPT 때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OPT 때 일하는 회사에서 경력 얼마, 영주권에서 또 일한 경력 얼마 해가지고 경력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저희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CC 다니면서 경력을 만들었고 영주권을 받았다. 이걸로 글로벌 기업에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영주권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유학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아빠가 21살 미만인 경우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NIW를 하는 것도 좋고 투자이민도 좋고, 또 뭐 엄마가 뭐 이렇게 비숙련으로 가셔서 애들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고, 또 아빠나 엄마가 뭐 전문직으로 가서 뭐 공부해가지고 어리다면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애들이 21살 되기 전까지 영주권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21살이 넘은 경우에는 80만 불 투자이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21살 넘어버리면 좀 어렵고, 그것보다는 비숙련으로 가는데 그냥 뭐 돈 얼마 내고 비숙련 어떻게 뭐 받겠다, 식당에서 일한다 이런 것보다는 커리어와 매칭되는 분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뭐 저희 회사 이렇게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 주셔도 좋고 뭐 이메일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나 학생들 뭐 인턴십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